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수도권과 영서를 중심으로 오전까지 최고 30mm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경주 37도, 대구 36도, 강릉과 광주는 35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아 찜통 더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년 전 영업이익의 절반도 안 되는 부진한 실적을 내놨습니다. 주력 사업인 반도체 영업이익이 3년 만에 가장 나빴기 때문인데 하반기에도 실적이 개선될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4일까지 달과 지구의 거리가 가까워져 달이 크게 보이는 슈퍼문 현상이 나타납니다. 슈퍼문의 영향으로 최근 10년 중 해수면이 가장 높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수도권과 영서를 중심으로 오전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발달한 강한 비구름대가 다시 유입되면서 서울과 경기 북부, 영서 북부에는 최고 30mm의 비가 더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후부터는 남부 대륙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오겠고 폭염경보가 내린 일부 지역에서는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경주 37도, 대구 36도, 강릉과 광주는 35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올여름 무더위는 다음 주 월요일쯤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서울 목동의 빗물 배수시설 수몰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2명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5시 42분과 47분 터널 입구에서 200m 들어간 지점에서 시공사인 현대건설 직원 안모 씨와 미얀마 국적의 협력업체 직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견 당시 2명 모두 호흡과 맥박이 없는 숨진 상태였으며 구조대는 신원 확인을 마친 뒤 시신을 이대 목동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앞서 어제 아침 8시쯤 갑작스런 폭우로 펌프장의 배수지 수문이 열리면서 공사장 점검을 하던 작업자 3명이 수몰됐습니다. 이번 사고는 집중호우가 예보됐는데도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했다가 불어난 빗물 때문에 수문을 열면서 발생했습니다. 양천구청은 수문을 연다고 공사업체에 미리 통보했지만 이미 지하터널에 들어간 작업자들과 연락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곳은 지하 40m에 있는 빗물저류 배수시설입니다. 총 길이 4km, 지름 10m 크기의 원통형 공간으로 빗물 35만 톤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비어있지만 비가 쏟아지면 자동으로 수문을 열어 지상에서 내려온 빗물을 저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작업자들은 저류 배수시설 안에 들어가 수문을 점검하던 가운데 변을 당했습니다. 이번 일상 유지 보수를 위해서 직원들이 내려가 있었고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미처 대피를 하지 못해서 고립. 아침 7시 10분쯤 작업자들이 평소처럼 수문 점검을 위해 지하 터널로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상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분 뒤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고 양천구청은 시공사인 현대건설 측에 수문을 연다고 통보했습니다. 배수시설 안에서 피할 새도 없이 수문은 열렸고 저장된 빗물은 그대로 작업자들을 집어삼켰습니다. 현대 직원에게 통화를 해서 현장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하라고 했을 때 현대 직원이 우리 제어실에 와가지고 수문이 작동되는 과정들은 눈으로 봤는데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 작업자들이 수문 개방 소식을 듣고 빠져나왔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지상과 지하 근무자 사이에서 연락할 수단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현대건설 직원이 직접 수문 개방 사실을 알리러 들어갔다가 빗물에 같이 휩쓸리면서 인명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공사부장이 어제 오늘 교육이었고 그 대행을 본인이 하다 보니 그래서 본인이 결정해서 아마 그리고 빨리 또 빨리 밖으로 피신시켜야 된다는 판단에 아마 이렇게 내려간 것 같습니다. 특히 시범 운행 중이란 이유로 수문 개방 기준도 애초 설계보다 낮춰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낮아진 기준에 맞춰 국지성 폭우에도 수문이 자동으로 열렸던 겁니다. 경찰은 현장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현대건설과 양천구청 등을 상대로 안전규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에 1년 전 영업이익의 절반도 안 되는 부진한 실적을 내놨습니다. 3년 만에 흑자폭이 가장 작았던 반도체 부진이 치명적이었는데요. 전망도 그리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2분기에 무려 14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한 삼성전자. 하지만 1년 만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6조 6천억 원으로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부진한 실적의 가장 큰 배경은 주력 사업인 반도체의 부진입니다. 반도체 사업 부문의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무려 70% 넘게 급감했고 지난 1분기 실적에도 크게 못 미쳤습니다. 반도체 사업의 영업이익률은 21%로 지난 2014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 가격은 좀 많이 하락을 여전히 했지만 지난 2분기에 근데 실제 디램하고 낸드 출하량은 예상보다 좀 많이 돼서 수요가 좀 예상보다는 좀 좋다 아니면 뭐 우려만큼 그렇게 나쁘지 않다 정도의 해석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하반기에도 반도체 실적이 개선될 조짐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디램 반도체 값이 반등했다는 소식이 있지만 이는 도소매 차원의 소량 거래인 현물 가격일 뿐 기업이 협상을 통해 대규모로 판매하는 고정 거래에서는 아직 가격 상승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네, 디램 같은 경우는 시장에 아직 재고 수준이 높다 보니까 고정거래가 반등은 당분간 좀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낸드 같은 경우는 업계 감산 움직임, 또 일부 수요 심리 불안이 있다 보니 일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도체 시황 개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들이 속한 코스피 역시 0.7% 가까이 내리며 2020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다음 규제 대상 중 하나로 공작기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작기계는 제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데다 일본산 수입 의존도가 높아 관련 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하영 기자입니다. 공작기계는 자동차나 선박 등 기계나 부품을 만드는 장비로 우리 제조업 전반에 쓰입니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데다가 일본보다 우리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여 다음 수출 규제 대상으로 떠오릅니다. 특히나 이제 기계 업종은 특히 이제 한일 간에 이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이 전략물자 가능성도 사실은 뭐 해당 여부가 또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타격이 예상되는 장비는 컴퓨터 수치 제어 CNC 공작기계입니다. 컴퓨터를 통해 기계를 제어하는 시스템인데 독일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해 일본산 수입 비중이 무려 91%에 달합니다. 저희가 생산되는 장비의 90% 이상이 동일한 연식을 쓰고 있거든요. 그걸 생산을 바꾸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특히 공작기계 업체가 몰려있는 창원 국가산업단지와 마산 자유무역 지역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또 당장 거래처를 바꾸더라도 새로운 기계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더 비싼 제품으로 바꿀 수밖에 없어 업체들은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리슈도 사실은 좀 사격이거든요. 요즘 낙기 싸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수소 전기차의 핵심인 탄소 섬유 역시 유력한 수출 규제 대상으로 언급됩니다. 일본 기업들이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어 수소 경제 전략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이 임박한 가운데 반도체를 넘어 기계와 자동차, 항공까지 우리 산업 전반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슈퍼문의 영향으로 이달 해수면이 2차례 높아지면서 해안가 침수가 우려됩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늘부터 오는 4일까지 또 월말인 30일부터 9월 2일까지 두 차례 슈퍼문이 뜰 예정이며 특히 오는 31일에는 지구와의 거리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가까운 금음달 모양의 슈퍼문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슈퍼문 기간에는 수온이 높고 저기압이기 때문에 최근 10년 중 해수면이 가장 높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21개 지역의 해수면은 침수 가능성이 있는 수위까지 오르고 특히 인천, 평택, 안산, 마산, 성상포 등 5곳은 4단계 중 위험 바로 아래인 경계 단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 만큼 남해안과 서해안의 해안도로 등 저지대 상습 침수 구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야간 바다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제 새벽 6시 반쯤 부산 해운대 남동쪽 25km 해상에서 상어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것을 어선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그물에 걸린 상어는 몸 길이 1.9m의 크기로 악상어로 사람을 공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경은 전했습니다. 해경은 부산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린 상어가 발견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라며 바다에서 상어를 마주쳤다면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자극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부탁했습니다. 주사기 대신 피부에 붙여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약물 전달 패치가 개발됐습니다. 숭실대 배원규, 울산과기원 정운의 공동연구팀은 독을 먹이의 피부에 밀어넣는 독사의 어금니를 본떠 약물을 피부 안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약물 전달 패치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아주 미세한 홈이 있는 독사의 어금니가 피부 표면에 미세한 홈을 만들고 그 홈을 따라 모세관 현상에 의해 독이 침투하는 원리를 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 실린지 주사기의 장점인 액체 약물을 그대로 전달하면서도 큰 바늘과 높은 압력으로 인한 거부감이나 통증을 극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트랜스레이셔널 메디슨에 실렸습니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인 인천 이음 전자상품권이 급속한 확산과 함께 혜택 불균형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사용하거나 고가품을 구매하는 문제와 캐시백 차등 지급 문제가 발생하자 서둘러 사용액과 캐시백 한도 조정에 나섰습니다. 이기정 기자입니다. 타 지역에서의 소비 지출을 지역으로 끌어들여 중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고 사용자에게 일부를 돌려주는 꽉 먹고 알 먹고 시계의 제도가 인천 이음 전자상품권입니다. 올해 들어 시작한 이 사업은 현재 가입자가 71만 명, 연말까지 100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발행액만 4,600억 원. 하지만 현금을 보유한 사람만 이익을 본다는 부익부 빈익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월 100만 원 이상을 결제하는 사람은 전체의 5%인데 결제액 총액은 32%나 됩니다. 사용자 대다수인 95%는 매달 100만 원 미만을 쓰고 전체 결제액의 68%만 차지합니다. 결제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캐시백은 국비와 시비가 투입되는데 일부 자치구에서는 구의 예산까지 얹어서 최대 11%까지 캐시백이 지급됩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재정 압박도 늘어나자 인천시가 이달부터 혜택 축소에 들어갔습니다. 무제한이었던 사용액을 월 100만 원으로 줄이고 유흥업소와 차량 구입비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1인당 월 100만 원 상한제를 통해서 소위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일부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최대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이음카드의 사용 한도와 캐시백 축소는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또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는 혜택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통해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중요 정책을 처음부터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국립수목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수목원입니다. 이곳에 가면 꽃과 풀들이 가득한데요. 하지만 수목원은 단순히 식물들을 전시하고 관람하는 공간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산림생물종을 조사, 분류, 수집하고 정보화하는 가장 기초적인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이기도 한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주민피플 시간에는
국립수목원 원장 이유미 씨와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